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주식, 이게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TF입니다. 이 ETF는 자본시장법 234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상장지수를 추적하도록 설정된 개방형 인덱스 집합투자기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 지수 자체라든지 이거를 추적하도록 이제 설정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예요.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자산의 가격,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뭘까요? 기초가 되는 자산이겠죠. 우리가 금 가격을 따라가는 ETF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때 기초자산은 뭘까요? 금의 시세겠죠.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가 있다. 그러면 이때 기초자산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기초자산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는 지수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거를 지수를 산정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는, 상품에는 지수를 산정하는 회사들이 제공하는 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우선 이 지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그냥 기초자산의 법적 정의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기초자산이라는 거는 자본시장법 4조 10항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투자 상품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통화 가로치고 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일반 상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용위험, 다섯 번째로는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생상품에서의 기초자산의 정의를 좀 넓게 규정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것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봐야 우리가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로 금융투자 상품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얘기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우선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지를 않아요. 금융투자 상품은 우선 발행자가 있어야 되고, 발행할 때 모집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수익 배분을 약속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수익 배분을 약속하는 사람도 없고 자금의 모집에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이란 개념도 없기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은 우선 없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럼 통화에 해당할 수 있냐라는 쟁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자국 화폐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 나라는 자국 화폐 가치가 너무 낮아서 USD가 가장 많이 통용되던 나라인데 비트코인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럼 이거 통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통화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통화는 통화국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발행되어야 하는 건데, 우선은 이제 국제사법상 화폐 발권국의 법률로서 이제 화폐로 지정되어 있냐가 우선 한 가지 핵심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발권국이 없죠.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발행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걸 채택한 것 뿐이어서 그 자체로 통화로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는 일반 상품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일반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일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우선 일반 상품의 정의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괄호에 써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광산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로 볼 수도 없겠죠. 가공한 물품, 당연히 물품도 아니에요. 이건 아예 형태가 없잖아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다 특징은 뭐예요? 물자로 끝나죠. 어쨌든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도 포함되기 어렵다는 게 여기서 이제 일반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견해의 대표적인 이제 예예요. 그러면 미국은 이게 대체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일반 상품으로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좀 조문 규정이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상품이 뭐뭐뭐뭐뭐 해당하여서 거래되거나 거래될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거래되고 있으면 사실상 그냥 상품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상 이거를 그냥 상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래가 되면 그건 상품으로 보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상품의 자격으로서
조건이 인정돼야 거래소에서 기초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반대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상품으로 보기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 상품은 아니다라는 게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하나예요. 기타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가격이나 지표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에 해당하느냐. 저는 사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싶은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다수의 견해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기타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날씨가 있어요. 날씨 파생 상품 있어요. 날씨 파생 상품. 특히 보험 상품 중에도 약간 날씨 파생 상품과 유사한 성격의 상품들이 있는데, 또 비슷한 걸로 신용 위험, 갑자기 뭐 환율이 급등했다, 또는 뭐 신용 리스크가 뭐 신용 등급이 몇몇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타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가격이나 지표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요거는 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나 지표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뭐 이 지수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지수 산정을 이제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지수 산정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지수로 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또 결정에 따르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럼 한 가지는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냐, 비트코인 위험으로 볼 수 있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가격이나 지표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따라서 사실상 4조 10항의 기초자산에 해당하기 어려운데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4조 10항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에서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추종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ETF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보신 이제 자본시장법 4조 10항 규정이 비트코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좀 더 넓게 규정이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은 명확하게 이 4조 10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에 포함되기 위한 이제 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신탁대상 자산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에서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 집합투자 증권, 다시 말해서 ETF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이걸 발행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좀 추이가 어떻게 될지 투자자 여러분이나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모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ETF 상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ETF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막 마지막 방점을 찍는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소식과 함께 어떤 맥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사기 어려운가라는 점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만한 주제로 다음번에 또 제가 골라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